형사 양반, 저기 저놈. 제 아들이 아니라 쟤를 죽이려던 살인자입니다. 당장 잡아 넣어주세요. 평생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자식 놈 손목에 내 손으로 수갑을 채우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등에 업혀 도망치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끔찍하고 기막힌 사연은 바로 3일 전 유난히 노을이 붉었던 그날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은 참 이상하리만치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도 일찍 다 팔렸고 몸도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제 아들 성훈이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바빠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놈이 해가 지기도 전에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나 일찍 퇴근했어. 밥은 먹었어? 내가 오늘은 엄마 챙겨주려고 작정하고 일찍 왔지. 그 환한 얼굴을 보자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려나요? 꽁꽁 얼었던 땅이 봄볕에 녹듯이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부모 마음이란 게 참 바보 같습니다. 평생 무심해도 엄마하고 웃으며 들어오면 그게 만병통치약이 됩디다. 저는 신이 나서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배고프지? 얼른 손 씻어라. 엄마가 금방 밥 차려줄게. 너 좋아하는 갈치도 구워놨다. 저는 냉장고에서 제일 좋은 반찬들만 꺼내고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파를 송송 썰어 넣어 두툼하게 말았습니다. 마음이 바쁘니 늙은 손도 춤을 추듯 움직였지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을 채울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늙은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다 비운 아들이 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번쩍거리는 황금색 보자기에 쌓인 귀해 보이는 약병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특제 보약이야. 엄마 요즘 통 기운 없어 보여서 내가 어렵게 구했어. 이거 진짜 비싼 거야. 녹용에 뭐해? 내가 엄마 생각해서 얼마나 알아보고 산 줄 알아? 저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보약이라니요. 저 같은 시장판 생선 장수 할머니는 아파도 약국 쌍화탕 한 병이면 감지덕지인데 아들이 내 몸 생각해서 그 비싼 보약을 지어왔다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게 울컥 치솟아 올라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내 자식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늙은 어미 버리지는 않겠구나. 그래, 내가 헛살지는 않았어.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고맙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민정이가 부엌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싹싹하게 과일이라도 깎아올 아이인데 그날 민정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보니 얼굴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지요. 마치 목구멍까지 올라온 비명을 억지로 삼키고 있는 사람처럼요. 민정이는 남편인 성훈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식탁 위에 놓인 그 약사발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님, 지금 식사하셔서 배부르시잖아요. 그 약, 나중에 드세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참 묘하게 들렸습니다. 보약은 원래 밥 든든히 먹고 식후에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의아해서 멀뚱히 쳐다보자 민정이는 한 발자국 다가오며 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세요. 내일 드셔도 돼요. 네. 제발요, 어머님. 저는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땀 흘려가며 늙은 어미 챙기겠다고 보약을 사왔는데 며느리는 왜 저렇게 초를 치나 싶더군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사랑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며느리가 질투를 하나. 그런 못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며느리를 쏘아붙였습니다. 민정아, 너는 오늘따라 왜 그리 유난이냐? 내 남편이 내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해온 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왜 못 먹게 해? 내가 이 좋은 거 먹고 오래 살까봐 겁나냐? 제 모진 말에 민정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어라 대답을 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표정. 저는 그때 그게 그저 며느리의 심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성훈이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약사발을 쓱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엄마, 민정이는 원래 걱정이 많잖아. 신경 쓰지 마. 이거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날 거야. 자, 식기 전에 어서 쭉 들이켜. 내가 엄마 마시는 거 보려고 기다리잖아. 저는 아들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흐뭇한 마음에 사발을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큰한 진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확 찔러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자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저는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다 속으로 되뇌며 사발에 입을 대고 한 모금 꿀꺽 삼켰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시커먼 국물이 제 목을 타고 뱃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달려들어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평소엔 힘도 없는 사람이 그날만큼은 손끝에 어찌나 힘이 들어가 있던지 제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본 민정이의 눈. 그 눈이 저를 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그 눈동자는 분명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먹지 마세요. 어머님, 제발 드시지 마세요. 죽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아들 정성을 무시한다고만 생각해서 오기가 생기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라. 시어머니 먹는 걸 뺏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다시 약사발을 들었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제 발밑에 주저앉으며 모기만한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배탈 나요. 오늘은 그만 드세요. 네. 그 처절한 한마디가 제 가슴 한구석에 찝찝한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배탈? 보약 먹는데 무슨 배탈? 혹시 이 약이 내 체질에 안 맞나? 하지만 그 의심보다 더 큰 건 아들을 실망시키기 싫다는 맹목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말리니 당장 마시기는 껄끄러워졌지요. 저는 결국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사발을 식탁에 툭 내려놓으며 툴툴거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거참, 며느리 무서워서 약 한 번 마음 편히 못 먹겠네. 이따가 자기 전에 데워 먹을란다. 됐냐? 그때였습니다. 성훈이의 얼굴이 아주 잠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험악하게 일그러진 걸 저는 보았습니다. 칫! 아주 작은 혀 차는 소리. 그게 제 아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나 싶어 고개를 번쩍 들었을 때 성훈이는 이미 다시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의 얼굴로 돌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무리하지 말고 있다가 꼭 드세요. 내가 나중에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자리에 누웠는데도 속이 울렁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한 모금 마신 게 체한 건지 아니면 아들의 그 짧은 표정이 마음에 걸린 건지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내 아들이 준 약도 못 먹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생각할수록 괘씸했습니다.
민정이 그 아이 평소엔 얌전하더니 보약 앞에서 눈이 획 돌아가서 제 손목을 낚아채던 그 모습이 잊히질 않더군요. 혹시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오래 살아서 짐 될까봐 싫은 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이 말라 물이나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을 때입니다. 모두 잠든 새벽 2시. 거실엔 어둠만 깔려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싱크대 쪽 조명등만 작게 켜져 있더군요. 저는 아들이 물 마시러 나왔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싱크대 앞에 등을 돌리고 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부엌 입구 기둥 뒤에 서서 지켜봤지요. 졸졸졸졸 수돗물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에 물소리가 크게 나면 식구들이 깰까봐 조심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민정이 손에 들려 있는 것, 그게 번쩍하고 빛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아까 저녁에 제가 다 못 마시고 남겨둔 식탁 위에 랩을 씌워뒀던 그 약사발이었습니다.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입을 때려던 찰나였습니다. 민정이가 랩을 뜯어내더니 그 시커먼 약물을 망설임 없이 싱크대 개수구에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콸콸콸. 검은 물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는 마치 제 아들의 정성이, 제 아들의 피땀 어린 돈이 시궁창에 버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정이는 그릇을 물로 헹구기까지 하더군요. 아주 증거를 없애겠다는 듯이 철저하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제 호통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민정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깨를 흠칫 떨며 뒤를 돌아보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하얗게 질려 있던지 귀신을 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민정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싱크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빈 사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내 약 버린 거냐? 성훈이가 나 먹으라고 사온 그 귀한 걸 내가 몰래 버린 거야? 세상에 세상에. 내가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본다. 내가 사람이냐? 제 가슴이 벌렁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약을 몰래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남편 몰래, 시어머니 몰래 새벽에 나와서 도둑고양이처럼요. 이건 저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저를 아주 우습게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민정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너 아까 저녁부터 이상하다 했어. 배부르니까 먹지 마라, 내일 먹어라 하더니 결국은 버리려고 수작 부린 거였어? 왜? 그 돈이 아깝더냐? 아니면 늙은 시어미가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너부려 먹을까봐 겁나더냐? 저는 쏟아낼 수 있는 모진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배신감이 컸으니까요. 친딸처럼 여기진 못했어도 그래도 내 아들 밥 해주고 사니 밉지는 않게 봤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런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니. 그때 민정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억울한 듯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는데 입을 벙긋거리다가 다시 다물더군요. 말을 해봐. 왜 버렸어?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사온 걸 왜 내가 버려? 상했어요. 뭐, 약에서 쉰내가 나서요. 어머님 배탈 나실까봐 버렸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사온 약이 쉬다니요. 핑계를 대도 유분수지 저를 바보 천치로 안아봅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진공 포장된 걸 방금 뜯었는데 그게 왜 상해? 너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냐? 제가 며느리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지르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한 성훈이가 튀어나왔지요. 아, 무슨 일이야? 새벽에 동네 시끄럽게 왜 이래, 진짜. 성훈이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잘됐다 싶어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성훈아, 너 잘 나왔다. 내 말 좀 들어봐라. 저게 내 마누라라는 게. 글쎄, 내가 사온 보약을 싱크대에 다 쏟아버렸다.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저는 아들이 며느리한테 불호령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당장 이혼하자는 소리라도 나올 줄 알았지요. 그런데 성훈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훈이는 잠시 멍하니 빈 그릇을 보더니 묘한 표정으로 민정이를 쳐다봤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닌 아주 차갑고 끈적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버렸어? 성훈이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는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죄송해요. 왜 그랬어? 당신 혹시 질투해? 성훈이는 피식 웃으며 민정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이해가 안 가서 멍하니 서 있었지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민정이가 저번부터 그러더라고. 내가 엄마만 챙기니까 자기는 찬밥 신세 같다고. 하하, 여자가 질투심에 눈이 멀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민정아, 그렇다고 엄마 약을 버리면 쓰나. 다음엔 너 것도 사줄게. 응? 아들은 며느리를 나무라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며느리를 질투심 많은 좁쌀 여편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정이는 남편의 손길이 닿자 몸을 파르르 떨더군요. 그게 수치심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저 아들이 참 마음이 넓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런 못된 며느리를 감싸주다니 내 아들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구나 싶었지요. 엄마, 너무 화내지 마. 내가 내일 다시 사올게. 더 좋은 걸로. 민정이가 버리면 또 사오고 또 사오면 되지. 안 그래? 아들은 제 등을 두드리며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방에 들어와 눕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 내가 버리면 다냐? 내 아들이 다시 사온다잖아. 내가 아무리 회방을 놔봐라. 내 자식이 주는 거 내가 기어코 다 받아먹고 말 테니. 그날 아침 밥상 머리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민정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국만 떠먹었고 성훈이는 보란듯이 콧노래를 부르며 밥을 먹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성훈이는 약속대로 또 보약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사발이 아니라 한약방에서 갓 지어온 것처럼 밀봉된 파우치들이 상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아예 한 달치를 지어왔어. 이건 민정이가 절대 못 버리게 내가 엄마 방에 숨겨놓을게. 하루에 2포씩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먹어. 알았지? 성훈이는 제 손에 따뜻한 약 파우치 하나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마셔, 엄마. 민정이 설거지할 때 몰래. 저는 아들과 공범이라도 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보란 듯이 이 귀한 걸 내 몸에 채워넣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들에 대한 사랑이고
며느리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빨대로 약 파우치를 뚫어 단숨에 입안으로 짜 넣었습니다. 꿀꺽, 꿀꺽, 씁쓸하고 비릿한 그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그릇 소리가 뚝 하고 끊기더군요. 민정이가 설거지를 멈추고 제 쪽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 쪽을 향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달다.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 그런지 약이 꿀맛이네. 힘이 불끈불끈 솟는구나. 그때 민정이가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 부엌에서 뛰쳐나오려 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성훈이가 방문 앞을 떡하니 막아서며 웃었습니다. 여보, 과일 좀 깎아와. 배 깎아, 배. 엄마 약 드셨으니까 입가심하게. 성훈이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눈빛을 민정이는 보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더군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독해 보이던지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독한 년, 끝까지 째려보는 것 봐라. 하지만 여러분, 정말 독한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들이킨 그 약, 그게 제 오장육부를 서서히 녹이는 독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제 손으로 제 명주를 재촉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배가 살살 아파오고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이 시작된 것은 저는 그게 며느리랑 싸워서 얹힌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아니 4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잠을 깬 게 아니라 통증이 저를 흔들어 깨웠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뱃속이 마치 빨래 짜듯이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머리는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우문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이 증세는 성훈이가 준 그 특제 보약을 먹은 직후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으윽,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으려는데 천장이 빙글 돌더군요. 벽에 걸린 달력 숫자가 2개로 보였다가 3개로 보였다가 속이 메스꺼워서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나이 먹으면 다 이러나? 아니면 진짜 체한 게 안 내려가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늙으면 몸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약을 마신 날은 그 고통이 더 선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 앞에서도 저는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생선 구이 냄새가 역해서 코를 막아야 했지요. 제 얼굴이 헬쑥해진 걸 보고 성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이래? 어디 아파? 밤새 못 주무셨어? 아들의 다정함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속이 더부룩해서 그런다. 별거 아니다. 엄마, 혹시 그 보약 때문에 그래? 먹고 나서 속 안 좋아?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민정이의 손이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요. 저는 괜히 오기가 나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사준 보약 먹고 얼마나 힘이 나는데. 그냥 어제 찬바람 좀 쐬서 그런가 보다. 그러자 성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늘어놓더군요. 그럼 그렇지. 엄마, 그거 알지? 명현현상이라고. 몸에 좋은 약이 들어가면 나쁜 독소를 빼내느라 일시적으로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거 호전 반응이야. 지금 엄마 몸에서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해. 알았지? 명현현상.
호전 반응. 아들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비싼 약이니까 내 몸을 고치느라 아픈 거겠지. 아들이 설마 엄마한테 나쁜 걸 주겠어? 저는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평생 고생만 해서 몸에 독이 많이 쌓였나 보다. 아프니까 낫는 거겠지. 성훈이는 흐뭇하게 웃으며 제 앞에 따뜻하게 데운 보약 한 포를 뜯어 주었습니다. 자, 이거 마시면 싹 내려가. 오늘만 참으면 내일부터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질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 파우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지만 꾹 참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꿀꺽. 그때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민정이가 물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정이의 눈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성훈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잘랐습니다. 여보, 엄마 지금 호전 반응이라니까? 병원 가서 양약 먹으면 한약 효과 다 떨어져. 당신은 왜 자꾸 엄마 건강해지는 걸 방해해? 엄마 걱정하는 척하면서 보약 끊게 하려는 거 너무 속 보이지 않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힘든 게 아니라 낫는 과정이라니까. 당신 의사야? 한의사야?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그냥 밥이나 해. 성훈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더 있는 눈치였는데 성훈이가 쏘아보자 이내 고개를 떨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야속했습니다. 아들은 명현 반응이라고 안심시켜주는데 며느리는 자꾸 병원 가라, 약 먹지 마라 하며 초를 치니 말입니다. 아들 말대로 제가 건강해지는 게 싫은 건가 싶어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성훈이는 출근하고 민정이는 장을 보러 나갔는지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지요. 속은 불이 난 것처럼 뜨겁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식은땀 좀 봐. 민정이는 급하게 물수건을 가져와 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시원한 수건이 닿자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믿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힘없이 눈을 뜨고 쳐다보자 민정이가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 약 드시지 마세요. 버리기 힘들면 드시는 척하고 화분에라도 부으세요. 제발이요. 어머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그놈의 드시지 마세요, 타령. 저는 기운이 없는 와중에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는 또 그 소리냐? 성훈이가 명현 반응이라잖아. 내가 낫고 있다는데 왜 자꾸 그래? 제가 손을 뿌리치자 민정이는 울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명현 반응 아니에요. 독이에요. 독, 독.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제 아들이 저한테 독을 먹인다는 소리인가? 너 지금 말 다 했냐? 독이라니? 성훈이가 나 죽이려고 독을 탔다는 거야? 미쳤어? 내 남편을 살인자로 몰아?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정이는 제 호통에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독살범으로 몰아? 세상에 저런 악한 년이 어디 있어. 하지만 여러분,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피가 섞인 토를 했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덜덜 떨면서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지요. 해골처럼 눈이 푹 꺼지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명현현상일까? 이게 정말 나쁜 독소가 빠지는 과정일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싹을 애써 짓밟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내 아들이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가 나를 해칠 리 없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성훈이, 내 아들 성훈이는 효자야. 그렇고 말고. 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성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퇴근했는지 어둠 속에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엄마, 왜 그래? 또 속 안 좋아? 어둠 속에 잠긴 아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다정하게 들리던 그 목소리가 그날 밤엔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그냥 속이 좀 비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약 하나 더 먹을래? 빈속에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된대. 아들이 내민 약 파우치.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리는 그 검은 비닐팩이 마치 뱀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아들이 화낼까봐. 받지 않으면 내가 아들을 의심한다는 걸 들킬까봐. 고맙다, 아들. 저는 또다시 그 약을 삼켰습니다. 제 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들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그것이 우리 모자의 마지막 평화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새벽 3시 40분.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시각, 저는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구토와 설사로 몸 안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탓인지 혀가 바짝 말라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물 좀.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머리맡에 둔 물병은 이미 비어 있었지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가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살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이 깰까봐 숨소리도 죽였지요. 낡은 문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지 않게 손잡이를 꽉 잡고 돌렸습니다.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담배 불똥 같은 붉은 점 하나가 어둠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진짜. 조금만 기다려 달라니까요. 성훈이 목소리였습니다. 이 새벽에 안 자고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거칠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함이 제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았다고요. 이번 판은 진짜 확실했다니까? 내가 그 패만 잡았어도 싹쓸이하는 건데. 젠장, 도박, 패, 싹쓸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훈이는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건실한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도박이라니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 걱정 마쇼. 빚 3억? 그거 한 방에 갚는다니까.
네. 어떻게 갚냐고요? 형님도 참. 내가 보험 들어놓은 거 있잖아. 보험? 무슨 보험을 말하는 걸까? 적금이라도 깼다는 건가? 성훈이는 베란다 창문을 조금 더 열고 담배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연기가 거실 안으로 흘러들어와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꼭 썩은 생선 내장 냄새 같았습니다. 우리 노인네. 며칠 안 남았어. 요즘 상태 보니까 거의 다 왔더라고. 어젯밤에도 토하고 난리 났어.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인네, 다 왔다? 토하고 난리 났다? 설마,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 약이 효과가 죽여주더라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어서 그냥 보약인 줄 알고 넙죽넙죽 받아먹어. 멍청하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한다니까? 크크크. 아들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뱀처럼 기어나왔습니다. 무미무치라 부검해도 안 나와. 그냥 심장마비나 노안으로 처리될 거야. 사망보험금 5억 나오면 형님 돈 3억부터 제일 먼저 갚을게. 그러니까 독촉 전화 좀 그만해. 집사람 눈치챈단 말이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소파 뒤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험금 5억, 도박빚 3억, 무미무치 독약.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찍 들어와 밥을 챙겨주던 그 다정한 미소, 비싼 보약을 사왔다며 땀을 뻘뻘 흘리던 그 정성, 약을 먹을 때마다 호전 반응이라며 안심시켜주던 그 눈빛, 그 모든 게 저를 죽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으윽, 입을 틀어막았지만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칼로 찌르지. 차라리 목을 조르지. 제 아들은 효도라는 가면을 쓰고 제 손으로 독을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믿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저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민정이가 그토록 말렸던 이유. 어머님, 제발 드시지 마세요. 그거 독이에요. 미친 사람 취급하며 쫓아냈던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정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괴물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런데 저는 그런 며느리를 의심하고 구박하고 오히려 아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불쌍하고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키운 자식이 제 목숨값을 도박판 판돈으로 쓰려 하다니.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리지? 베란다 쪽에서 성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신음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베란다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벅.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몸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5억을 받기 위해 지금 당장 내 목을 조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악마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소파 모퉁이만 돌면 웅크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 제발 저놈 손에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쑥 나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제 입을 부드럽지만 단단한 손이 틀어막았습니다. 익숙한 냄새. 며느리 민정이의 로션 냄새였습니다. 민정이는 소리 없이 제 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쉿! 어머님, 저예요. 아무 소리 내지 마세요. 민정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달리 며느리의 눈빛은 차분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그 순간 성훈이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시 통화를 이어가면서 베란다로 돌아섰습니다. 민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과연 우리는 이 미친 아들의 눈을 피해 이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정이는 문고리를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나가야 해요. 저 사람,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이 새벽에 어디로 가니? 일단 여기서 멀어져야 해요. 빨리요. 민정이는 옷장문을 열더니 두꺼운 외투 2벌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게 입히고 하나는 본인이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에 딸린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은 주택이라 창문만 넘으면 바로 집 밖 화단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신발 신을 시간 없어요. 그냥 넘으세요. 제가 먼저 나가서 받아드릴게요. 민정이가 날렵하게 창틀을 밟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평소엔 쌀포대 하나도 무거워하던 아이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죽기 살기로 창틀에 매달렸습니다. 민정이가 밖에서 제 다리를 잡아주며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질 듯 시려왔지만 그보다 더 시린 건 제 가슴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내 집에서 내 아들이 무서워서 맨발로 도망을 치다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어머님, 엎이세요. 민정이가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걸을 수 있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빨리요. 저 사람 곧 안방 들어와요. 없어진 거 알면 쫓아올 거라고요. 민정이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못 이기는 척 며느리의 등에 엎였습니다. 비쩍 마른 줄만 알았던 며느리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습니다. 꽉 잡으세요. 민정이는 저를 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의 골목길을 가로등 불빛을 피해 요리조리 뛰었습니다. 제 귓가에는 민정이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헉, 헉, 헉. 등 뒤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체온. 그 따뜻한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제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눈물이 주책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민정이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민정아. 내가 널 그렇게 구박했는데. 어머님, 말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민정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가로 나왔을 때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택시요. 민정이가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짐짝처럼 뒷좌석에 굴러 들어갔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새벽에 두 분이 무슨 일이래요? 어디로 모실까요? 민정이는 숨을 몰아쉬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기사님, 제일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빨리요. 네, 대학병원이요?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독을 먹었어요. 제발 빨리 좀 밟아주세요.
독을 먹었다는 말에 기사님도 놀랐는지 엑셀을 밟아 차가 튕겨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 시트에 몸을 기대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독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정신이 혼미해져 왔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잠드시면 안 돼요. 민정이가 제 손을 꽉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감기려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민정아, 나 죽는 거냐? 내 아들이 준 약 먹고 이렇게 죽는 거냐? 제 힘없는 물음에 민정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죽어요. 제가 살릴 거예요. 저 사람 뜻대로 되게 안 놔둬요. 제가 다 증거 모아놨어요. 어머님 억울해서라도 사셔야 해요. 증거. 아까 병원 가기 전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증거라니. 내가 뭘 안다고. 민정이는 품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 성훈이의 도박빚 독촉장 사진과 여러 가지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돈 이야기하고 어머님 보험 증권 찾는 거 보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부엌이랑 거실에 초소형 카메라 달아놨어요. 남편이 약에다가 흰가루 타는 거 다 찍혔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괴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혼자서 그 무서운 진실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 안 했니? 말했으면요? 어머님이 믿으셨겠어요? 오히려 저보고 남편 의심한다고 더 미워하셨겠죠. 확실한 물증 없으면 저 사람 절대 인정 안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민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서늘할 정도로 이성적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바보라며 며느리를 무시했던 제가 결국은 그 며느리의 지혜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약 다 바꿔치기 했어요. 뭐? 남편이 가져온 약 제가 몰래 소화제로 바꿔놨어요. 어머님이 드신 거 대부분 소화제랑 영양제예요. 진짜 독약은 제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제랑 오늘만 제가 감시 소홀한 틈에 진짜 약 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응급실 가는 거예요. 해독하면 괜찮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였구나. 보약을 버린다고 욕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생명의 은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민정아. 이 못난 시어미를 살려줘서. 택시가 급정거하며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라는 빨간 간판이 보였습니다. 다 왔어요. 어머님, 이제 살았어요. 내리세요. 민정이는 다시 저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반갑던지 시장판 생선 냄새보다 더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병상에 누워 몸을 치료하고 나면 이제는 법정에서 내 아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무슨 약 드셨어요? 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민정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악마 같은 아들의 곁으로 끌려갈 것만 같았으니까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들.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아,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민정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 평소 단정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전쟁터를 빠져나온 피난민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짠해서 저는 말라붙은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다 했고 수액 맞으면 괜찮으실 거라고 했어요. 다행히 치사량까진 안 들어갔대요. 치사량?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먹인 약의 양이 죽음에 이를 정도였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혈액에서 메토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농약의 일종인데 이거 무색무취라서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독극물입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오셨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농약. 아들은 내 몸에 좋다는 녹용, 인삼이 아니라 농약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중독사고 혹은 타살 시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견서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신고, 경찰, 타살 시도.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내 말년에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한다니. 그것도 내 아들을 잡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자 민정이가 침대 옆 보조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돼요. 어머님 퇴원하시면 다시 시도할 거예요. 도박 빚이 3억이 넘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있어서 눈에 뵈는 게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민정이를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설마 다시 그럴까? 한번 들켰으니 싹싹 빌지 않을까? 그런 미련한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민정아, 그래도 성훈이가 실수한 거 아닐까? 도박 빚 때문에 잠깐 미쳐서. 실수요? 민정이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태블릿 PC 화면을 켰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어머님 보약 드시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실 때 거실에서 찍힌 거예요. 영상 속에는 성훈이가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아파서 끙끙 앓던 그날 밤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형님, 아 글쎄 조금만 더 기다리라니까. 노인네가 생각보다 질기네. 약을 2배로 늘렸는데도 안 죽어. 독한 노네야 아주. 내일은 아예 밥에다가 타버릴까 봐. 영상을 보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질기다, 독하다. 제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아들 눈에는 그저 잘 안 죽어서 짜증나는 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정이가 서류 봉투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망보험금량도 각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이거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찾은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쓴 각서예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오는 생명보험금 5억,
그중 3억을 사채업자한테 바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공증까지 다 받아놨더라고요. 각서 하단에는 성훈이의 지장과 서명이 뚜렷했습니다. 날짜는 무려 한 달 전. 아들은 보약을 사오기 전부터 이미 제 목숨을 담보로 빚잔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저 사람은 어머님을 엄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5억짜리 통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하실 거예요?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요, 어머님이 저 미워하실 때도 그래도 우리 남편 낳아주신 분이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았을 때,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짐승도 제 부모는 알아본다는데, 저는 각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웠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고 사람들이 코를 막을 때도 저는 당당했습니다. 내 아들 대학 보내고 내 아들 장가 보내려면 이 냄새가 향수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내 아들은 나를 5억으로 계산하고 질긴 노인네라고 조롱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모정이었습니다. 맹목적이고 바보 같았던 모정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이성이 들어찼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 않고 똑바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네 어머님, 경찰 불러라. 민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당장 불러. 내 발로 걸어나가서 신고할 힘은 없어도 내 입으로 진술할 힘은 있다. 저 서류, 저 영상, 그리고 의사 선생님 진단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찰한테 넘겨. 입안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독약보다 더 쓴 배신의 맛이었습니다. 내 아들 박성훈이는 죽었다. 지금 저 밖에서 설치는 놈은 내 아들 탈을 쓴 악기야. 내 손으로 그 탈을 벗겨야 내가 편히 눈을 감지 않겠냐. 민정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제가 변호사도 알아보고 경찰한테 설명도 다 할게요. 그때 응급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요? 익숙한 목소리, 성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없어진 걸 알고 병원들을 뒤지고 다녔나 봅니다. 뻔뻔하게도 걱정하는 척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오는 꼴이라니. 민정이가 벌떡 일어나 저를 막아섰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성훈이는 멈칫하더니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 걱정돼서 온 사람한테. 엄마, 괜찮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새벽에 왜 맨발로 나가? 끝까지 나를 걱정하는 척 하는구나. 저는 링거줄이 꽂힌 팔을 들어 올려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훈아. 제 목소리에 성훈이가 흠칫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정신이 좀 들어? 다행이다. 얼른 집에 가자. 내가 차 대기 시켜놨어. 성훈이가 제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향해 있는 힘껏 침대 옆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컵을 던졌습니다. 쨍그랑 물컵이 성훈이 발치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응급실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성훈이는 당황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엄마, 미쳤어? 왜 이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다. 이 살인자 새끼야.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응급실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 몸에 독을 탄 놈이
어디서 감히 엄마 소리를 해? 민정아, 뭐하니? 지금 당장 110이 눌러. 내 눈앞에서 이놈 잡아가라고 해. 성훈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뒤에 있던 민정이가 이미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살인 미수범 신고합니다. 네, 남편이요. 증거 다 있어요. 성훈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치려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이미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어 그 꼴을 지켜봤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몰락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자식 농사의 결말이라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주는 게 부모로서 마지막 도리일 테니까요. 차가운 철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와 제 아들 박성훈이 마주 앉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놈이 경찰서에 끌려오니 제법 얌전한 척을 하더군요. 수갑찬 두 손을 책상 아래로 숨기고 억울하다는 듯 형사를 쳐다보는 눈빛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환자복 위에 두꺼운 코트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으슬으슬 떨렸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옆에는 민정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성훈이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박성훈 씨, 어머니 김말순 씨에게 지속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한 혐의 인정합니까? 성훈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사님, 정말 미치겠네.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거 다 오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 몸 챙긴다고 비싼 보약 사다 드린 죄밖에 없어요. 그 약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한약방에서 잘못 지어준 거겠죠. 한약방 어디입니까? 아니, 그게 인터넷에서 산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놈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가 좀 오락가락하세요. 성훈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자기 머리 옆에서 손가락을 빙빙 돌렸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며느리가 주는 밥도 독이라고 안 먹고 그랬어요. 피해망상이라니까요. 며느리랑 짜고 저를 음해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 때문에 돈 좀 달라고 했다고 삐지셔서 치매, 피해망상, 음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살겠다고 제 어미를 미친년으로 몰아갑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형사님도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박성훈 씨, 어머니가 치매라고 칩시다. 그럼 이건 뭡니까? 형사님이 노트북 화면을 성훈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민정이가 제출한 그 영상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노인네가 징글징글하게 안 죽네. 내일은 밥에 탈까 하며 킬킬거리던 그 끔찍한 영상. 성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이건 농담한 거예요. 친구랑 술 마시고 그냥 홧김에. 농담? 사람 죽이는 게 농담입니까? 그리고 이거. 형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양도 각서. 어머니 사망보험금 5억 나오자마자 사채업자 최모 씨한테 넘기기로 공증까지 서셨네요. 한 달 전에. 어머니는 살아계신데 벌써 죽은 사람 돈 챙길 궁리부터 하셨어. 이게 효자 아들이 할 짓입니까? 성훈이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 그 잘난 혓바닥도
굳어버린 겁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입술을 죽였습니다. 이제 제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성훈아. 제 목소리에 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반성은커녕 들켰다는 분함만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내가 돈 달라고 해서 삐졌다고. 그래, 내가 평생 돈거리며 살긴 했다. 시장 바닥에서 100원 하나에 벌벌 떨면서 살았으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그 돈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갔니? 내 대학 등록금, 내 첫 사업 자금. 다 내 생선 비린내 나는 앞치마에서 나온 돈이다. 내가 썩은 생선 내장 만지며 번 돈으로 너는 메이커 신발 신고 좋은 대학 다니고 떵떵거리고 살았어.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성훈이가 갑자기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사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놈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잖아.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돈이 최고라고.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그래서 나도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그게 죄야? 5억? 엄마 가면 어차피 내 돈 될 거 좀 미리 당겨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자식이라며. 자식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놈은 침까지 튀겨가며 뻔뻔하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도박해서 날린 돈 다 엄마 호강시켜주려고 불리려다 그런 거야. 엄마 탓이라고. 엄마가 날 돈 귀신으로 만들었잖아. 아, 그렇구나. 내 자식 교육이 잘못되었구나. 가난이 싫어서 내 자식만큼은 돈 걱정 없이 키우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았던 내 인생이 결국은 괴물을 만들어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놈은 고쳐 쓸 수 없는 물건이라는 걸. 여기서 내가 마음 약해져서 봐주면 이놈은 평생 나를 원망하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걸. 저는 며느리의 손을 놓고 성훈이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 맞다. 내가 널 잘못 키웠다. 오냐오냐, 내 새끼 최고다 하며 키운 내 죄다. 그래서 내가 결자해지하려고 한다. 뭐, 내가 널 잘못 키웠으니 이제라도 나라에서 주는 콩밥 먹으면서 사람 좀 되라고. 내 손으로 널 감옥에 보내는 게 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엄마, 미쳤어? 나 감옥 가면 엄마 누가 모셔? 며느리? 제가 엄마 모실 것 같아? 내 돈 보고 붙어 있는 년이야. 성훈이가 발악을 하며 수갑찬 손을 휘둘렀습니다. 형사들이 달려들어 놈을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깔려 짐승처럼 꾀꾀거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측은함보다는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형사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법대로 해주세요. 선처 같은 거 없습니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존속상해. 죄목 있는 대로 다 붙여서 아주 오랫동안 못 나오게 해주세요. 엄마, 엄마. 끌려가는 성훈이의 비명소리가 조사실 복도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님, 민정이가 얼른 저를 부축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잘라낸 기분. 마치 생사를 도려낸 것처럼 아프고 쓰라렸지만 동시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민정아, 네, 어머님.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이런 못난 집구석에 시집와서 미친 남편의 멍청한 시어머니까지. 내가 맘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니? 제가 며느리의 손등을 쓰다듬자 참았던 민정이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 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여자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연대감, 생사를 함께 넘은 전우애 같은 것이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정문을 나섰습니다. 밤새 내리던 어둠이 걷히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하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병원으로 다시 모실까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밥 냄새도 약 냄새도 이제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니다. 배고프다.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속이 헛헛해서 안 되겠다. 네, 그래요. 저 앞에 맛있는 집 알아요. 가요, 어머님. 며느리는 제 팔짱을 끼고 앞장섰습니다. 그 씩씩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 농사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다 망친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진짜 내 편, 진짜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으니까요. 제 인생 이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모, 여기 순대국밥 2개요. 깍두기 좀 많이 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따라 국물 냄새가 더 끝내주네. 새벽 6시. 시장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민정네 국밥집은 벌써부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뽀얀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저와 며느리 민정이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뚝배기에 뜨거운 육수를 붓고 민정이는 쟁반에 반찬을 담아 나릅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이지요. 그때는 제가 죽을 날만 받아놓은 시한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니 사람 팔자 참 모를 일입니다. 어머님, 육수통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놔두세요. 민정이가 득달같이 달려와 제 손에서 육수통을 뺏어듭니다. 아이고, 내가 늙었어도 이 정도는 든다니까. 너야말로 손목 아픈데 좀 쉬엄쉬엄 해라.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카운터 앉아서 돈이나 세세요. 그게 어머님 전공이시잖아요. 민정이가 씩 웃으며 농담을 던집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며 눈을 흘겼겠지만 지금은 그 잔소리가 노래처럼 듣기 좋습니다. 저 아이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저 잔소리 속에 꿀처럼 묻어나는 사랑을 이제는 아니까요. 점심 장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오후 3시. 가게가 잠시 한산해지자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주고 갔습니다. 김말순 씨 앞으로 등기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왔네요. 교도소. 그 세 글자의 가게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정이가 행주질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보낸 사람 안양교도소 수감번호 3802번 박성훈. 1년 만에 온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엄마가 날 버렸다며 악을 쓰던 그놈입니다. 면회 한 번 안 갔는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민정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곁에 다가와 섰습니다. 어머님,
안 보셔도 돼요. 버릴까요? 아니다. 뭐라고 지저대는지 한번 보자.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게 정리가 되지.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전상서. 어머니, 저 성훈이에요. 감옥밥이 너무 차갑습니다. 여기는 지옥이에요. 밤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계란말이가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박 귀신에 씌었었나 봅니다. 초반 몇 줄은 그럴듯했습니다. 참회하는 척, 불쌍한 척. 마음 약한 부모라면 여기서 눈물이 핑 돌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다음 줄을 읽으며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변호사 말로는 어머니가 탄원서 한 장만 써주시면 감형이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영치금이 좀 부족합니다. 안에서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해요. 가게 잘 된다면서요? 한 달에 50만 원만이라도 좀 넣어주세요. 나가면 제가 진짜 효도할게요. 맹세해요. 탄원서, 영치금, 50만 원. 역시나였습니다. 이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거래를 하러 온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어미를 여전히 지갑으로 이용할 도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참나. 제가 기가 막혀서 웃자 민정이가 편지를 뺏어 들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본 민정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머님, 이거 찢어버리세요. 아니, 제가 태워버릴게요. 민정이가 당장이라도 라이터를 찾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더라. 태울 가치도 없다. 저는 편지지를 반으로 쫙 찢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종이가 잘게 부서져 휴지 조각이 될 때까지 찢고 또 찢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혹시나 했던 일말의 모정까지 샅샅이 갈아 없애버렸습니다. 민정아, 쓰레기통 가져오너라.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툭 털어 넣었습니다. 마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박성훈이는 내 인생에 없다. 영치금, 탄원서, 꿈깨라고 해라. 내 돈은 10원 한 장도 그놈한테 안 간다. 다 넣어줄 거다. 아니, 우리 둘이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구경 다니는데 다 쓸 거다. 제 말에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옆에 계셔주시면 돼요. 그래, 안다. 내가 돈 욕심 없는 거.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다. 이 미련한 거사.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1년 전 그 공포스럽던 새벽에 저를 업고 뛰던 그 어깨입니다. 그때는 비쩍 말라서 뼈만 앙상했는데 이제는 국밥집 일을 하도 해서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민정아, 밥 먹자. 배고프다. 네. 오늘 겉절이 새로 담갔는데 수육 삶아서 같이 드실래요? 좋지. 소주도 딱 한 잔만 할까? 어머님은 안 돼요. 사이다 드세요. 저는 맥주 한 잔 할게요. 우리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우리만의 늦은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 한 접시, 갓 담근 빨간 겉절이, 그리고 뚝배기 가득 담긴 국밥.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쌈을 크게 싸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그 호칭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면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살갑고 뭉클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려낸 사람.
내 아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남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는 나를 위해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피보다 진한 건 사람의 도리이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우물우물 쌈을 씹으며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다음 주에 가게 하루 쉬자.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꽃놀이 가자. 너 시집와서 꽃구경 한번 못 가봤다며. 저기 남쪽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폈다더라. 가서 꽃도 보고 회도 한 접시 먹고 오자. 민정이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좋아요. 저 운전 연습 많이 했어요. 제가 모실게요. 그래, 가자. 내 딸 민정이랑 꽃놀이 한번 가보자.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수갑찬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흘렸던 눈물은 이제 말랐습니다. 대신 제 앞에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딸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제 인생 성공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으세요. 핏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밥숟가락을 챙겨주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